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중문과의 서경호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과목 이름을 우리가 대학에서 흔히 부를 때 중국 문학사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0여 년간 중국 문학사를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 과목은 대개 우리 대학에서 중문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문학적인 그 진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상당히 개론적인 과목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제가 한 3년 전에 썼던 이런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연구서 같이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학사 교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부분도 있죠. 필요하면은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이 책의 몇 부분을 아마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중국 문학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에는 중국 문학과라는 그 학과 자체나 혹은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일반인들한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지원자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가 당시에 이제 중국이 우리의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현대문학 작품 자체를 반입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꽤 오래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학과도 늘어나고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과목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의뢰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삼국지라든가 수호전이라든가 서유기 이런 이것을 흔히 이제 명대 마렵에 나타난 소설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소설 작품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극히 뭐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 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그 범위가 넓고 삼국지나 수호전과 같은 우리가 흔히 4대 기서라고 부르는 이 책들이 나온 것은 그 전체적인 중국 문학사의 바닷속에서 그야말로 바닷물에 떠다니는 가랑잎 하나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아닙니다. 사실 이 중국 문학사에서 삼국지나 수호전이 가지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것이고 실제로는 아주 긴 역사에 무수히 많은 작품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출연하고 사라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중국 문학사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사전에 이 가장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미리 좀 강조를 해놔야 할 점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문학이라는 단어, 이 흔히 우리가 문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전체에게 이 문학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야말로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정의를 하거나 뭘 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역사가 짧은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글쓰기는 거의 300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1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 문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사실 단어 하나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일종의 뭐랄까요, 행동 양식이 하나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이 동아시아 사회의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을 해낸 것이 아니고
서구 문화의 충격이 밀려 들어왔을 때 서구에서 수입된 단어를 우리말,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말로 번역을 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단어 거의 대부분이 1870년대 이후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일본인 학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단어들을 수용을 하고 그것을 한자 단어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이제 다시 중국어로도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로도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마치 문학이니 역사니 철학이니 대학이니 이런 말들을 거의 뭐 우리말처럼 알고 쓰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서구의 문화적 경험을 우리 생활에 거의 씌워 놓다시피 한 이제 그런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런 과정의 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그 단어를 수입을 해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지고 서구의 그 개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들어맞는 재료를 끄집어내서 다시 문학이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상당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초부터 사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문학이라는 그 개념이나 혹은 글쓰기 이런 것이 출발한 것은 히랍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히랍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이 문학 작품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남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써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초기부터 서구에서는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품이었고 재능을 가진 전문가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술 잘하는 사람, 소질이 있어야 미술을 한다.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술가가 되든가 음악가가 되는 것이듯이 이 문학을 하는 사람,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도 원래 서구에서는 그 재능이 있어서 글을 잘 다루고 그 글에다가 재미있거나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을 문학가라고 했지, 그 이외의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은 물론 부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거나 혹은 은행가로 있으면서 문학 작품을 튼튼히 쓰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문학 작품을 쓴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행위였고 뭐랄까요, 이 다른 분야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그 개인의 감성에 따라서, 개인의 감각이 호소해야 하는 바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종의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의 문학 작품과 아주 크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 과거에 예전에 그 행해지던 문학 활동이라는 것은 독립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넓게 말하면 그것은 글쓰기의 한 부분이었지만, 조금 좁혀서 말하면 그 글을 쓸 때 우리가 서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표시한 것이 문학적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학적 글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단순히 감성의 표현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 혹은 철학 혹은 역사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문학적으로 읊는 경우도 있고 문학을 역사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의 활동이 무척 많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문학적인 글을 잘 쓰는 것이 사회적 신분 상승, 다시 말해서 출세와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은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한 일이 있지요. 그리고 당대의 조정에서 유명한 글을 많이 써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인데, 문제는 최치원 선생이 상당히 여러 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그 당시 시단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인이고 한편으로는 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였는데, 이 세 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낮에는 기업체에서 일하고 밤에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혹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그런 형태의 글쓰기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최치원 선생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를 써야 됐고, 그 시가 어느 정도의 감성을 제대로 잘 나타나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당대 조정에서 최치원 선생을 인재라고 여겨가지고 벼슬자리를 주고, 비록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지방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원 선생의 경우를 보면은 시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문학적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문학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혹은 사회 활동을 위한, 어쩌면 자기의 그 정치적인 포부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만들어졌던 그런 활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고은 최치원 선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구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학이라는 것은 릴케라는 독일의 시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게 문학이다. 이 생각이라는 거는 도저히 글로 써내지 않고는 자기가 못 베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서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고 그걸 써내면 문학작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슴에서 밀려 올라오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쓰면, 다시 말하면 자기 가슴에서 뜨겁게 느끼지 않는 감성을 억지로 만들어서 쓰면 그건 감성의 조작이고, 그렇게 조작된 감성을 써내는 것은 문학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서구인의 관점에서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 선조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과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이런 걸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학적인 글이고, 그것이야말로 지성인이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서의 문학적 글쓰기다. 이런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학사에서 다루는 이 작품들은 실제로 서구에서처럼 반드시 재능이 있어서만 쓴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써낸 글들이 무척 많고, 중국에서는 이것도 역시 문학작품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중국 문학사를 강의를 하면서 이 서양 문학과의 교수들하고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혹은 문학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느끼는 괴리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작품을 문학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한 괴리를 느끼지만, 그 사회에서 글쓰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동서양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과에도 영미 문학사가 있고, 불문과에도 불란서 문학사가 있고 등등, 다 문학사가 이 외국어 문학과를 하는 경우에는 다 있고, 우리 국어 국문학과엔 국문학사 과목이 있지만, 이 각 학과에서 얘기하는 문학사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구 문학사에서는 최초의 소설 작품이 무엇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중국 문학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를 보려면 우리가
또 서구와 중국의 차이를 조금 더 대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사실 문학이라는 개념 생긴 지 지금부터 약 3, 4세기 전의 일입니다. 과거의 그리스 시절에 희곡을 쓰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시절에도 유명한 시인들이 시를 쓰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질러 놓고서 그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구에서는 그랬다가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소위 문학적인 글을 쓰는 전통이 일시적으로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6, 17세기에 새롭게 소위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학 작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문학 작품이 아니던 글쓰기가 문학 작품인 글쓰기로 나가느냐 하는 이런 과정을 추적할 만한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슨 글이 있었는데 이게 후대에 보니까 그게 문학 작품이더라. 그래서 이걸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자. 이제 이런 방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도 최초의 현대 소설이 누구의 작품이냐. 과거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무정이 최초의 현대 소설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느 분이 이인직 선생의 혈의누가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학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별로 없고, 실제로 또 중국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요 문명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 세계의 문명들 중에서, 여러 문명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이슬람 문명, 에집트 문명, 히랍, 또 잉카나 마야 문명, 이런 여러 문명이 있습니다만 요 중국이라는 요 문명체 하나는 유일하게 그 문명의 시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문명체입니다. 다른 문명들에는 그렇게 전체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화려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잠깐 푹 꺼졌던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암흑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25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현대인이 공부만 하면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자 체계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글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느 시기에 오면 이 글이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또 어느 시기에 오면 글이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 문학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글을 쓰다가 어느 날 중요한 작품 하나가 나왔더니 그게 글쓰기의 방식을 전부 바꿨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오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것이 중국 문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구 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발생 혹은 기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천착을 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 제목을 붙인 것, 그냥 단순히 중국 문학사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는 발생에서부터 변화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중국 문학사는 단순히
어떤 특정의 작품이 얼마나 유명했고 이런 방식의 그 설명을 벗어나서 끊어지지 않는 일종의 그 선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구문학사에서는 중요한 작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징검다리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되게 이제 이런 뚝뚝 떨어진 작품 몇 개를 해놓고 낭만주의, 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 문학사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이런 글이 쓰여지다가 요 다음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큼지막한 카테고리를 이룬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